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허리 아래에는 가부좌, 손에는 카드패, 입에는 연기 자욱한 담배와 술잔. 승려 도박 사건을 필두로 불교계의 볼썽사나운 폭로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이번 사건을 도박이 아닌 내교로 규정했는데요. 참 변명치고는 희한합니다. 도박에서 룸살롱, 성매매, 심지어 성폭행 미수까지 등장했는데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부처님이 들으면 멘탈 붕괴할 일입니다. 시사난타 H 31번째 시간, 희대의 승려 도박 사건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시작은 승려 도박 사건이었습니다. 네.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성호 스님이 지난 9일 승려 도박 사건을 고발한 이후 종단 지도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요. 성호 스님이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은 조계종 소속 승려 8명이 4월 23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남 백양사 인근 호텔 스위트룸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수억 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관련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도 네. 공개가 됐는데 참 충격적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호 스님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승 스님과 명징 스님이 서초구의 신바트 룸살롱에서 성매수를 했던 적이 있다. 또 자승 스님이 처와 자식을 숨겨둔 은처승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승려 도박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는 충격적이지만 개파 모임 등에서는 판돈 액수가 더 크다. 마카오나 라스베거스 등에서 도박을 하고 몇백억 원을 잃은 스님도 있다면서 도박이 관행화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조계종 호법부장인 정념 스님은 500만 원 정도의 내기 문화, 또 치매에 안 걸린다는 합투 등의 문화를 두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500만 원의 저렴한 뒷방 놀이 문화로 치부를 하면 도박도 치매 예방의 민간요법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폭로를 한 성호 스님이 또 참된 승려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폭로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두고 그렇죠.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네. 조계종이 그 성호 스님에 대해서 또 맞불을 놓은 그 폭로에 따르면 2004년에 사찰내에서 한 비구니 스님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그 비구니 스님과 모친을 심하게 그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호 스님은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 모친은 장애로 투병을 하다가 6년 만에 세상을 뜨고 또 그 비구니 스님은 장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고 조계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사찰의 시주돈으로 링컨 LS 같은 아주 고가의 외제차를 사고 또 작년 1월에는 주지에서 해임된 사찰에 찾아가서 직원의 손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기물을 파손해 전주지법에서 공판이 또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이게 정말 승려들의 얘기인지 네.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 조계종에서는 일단 성호 스님이 앙심을 품고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지만 양쪽에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그 조계종 종단 전체에 대해서 그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죠. 네. 과거 억눌린 백성들의 심사를 풀어주는 유희였던 탈춤의 주제는 대부분 양반과 승려에 대한 풍자였습니다. 이 탈춤에 나온 승려들의 모습은 이렇게 연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목중, 또 고승인 척하다가 음욕에 빠진 파괴승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것이 21세기에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8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조계종 내에서 그 벌어진 충격적이고 또 낯뜨거운 폭로전. 올해 석가탄신일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세상의 행복을 이라는데 우선 내부 쇄신과 평화부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기는커녕 신종의 변종 업소까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이를 1차로 단속하는 경찰 또는 구청 공무원들이 이들을 봐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네, 룸살롱만 10여 개를 운영해서 이른바 룸살롱 황제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상납 비리가 실제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변종 성매매 업소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박모 씨가 금품을 져가면서 경찰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한국일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단독 기사 내보낸 한국일보 사회부 경찰팀의 박철현 기자 여기 나왔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일보 사회부 경찰팀 박철현입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는 못했던 게 이 통합진보당 사태라든지 조계종 사태라든지 좀 큰 사건들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거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알려주시죠. 짧게 요약을 하면 그 강남 지역 악마 업계에 그 박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일종의 마사지 업계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로비를 통해서 경찰 성매매 단속뿐만 아니라 탈세 관련 수사도 피해갔다는 내용이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일단 확인되는 내용은 이제 2009년에 그러니까 FIU에서 경찰청에 박 씨가 운영하는 두 업소에 대해서 탈세 성매매 혐의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의뢰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경찰이 뭉갠 거죠.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정보가 경찰에 넘어간 건가요? 일단 유모 씨 차명 계좌로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1억 원 넘는 돈이 그러니까 입금이 됐다가 출금이 되고 그리고 이 계좌 이외에도 다른 김 씨나 또 다른 유 씨의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매매 전과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금된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FIU에서 뭔가 이게 성매매 업소에 탈세에 갔다라는 의심을 해서 경찰청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죠. 예, 의뢰를 한 거죠. 네네. 예. 기본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좀 의심 가는 거래들 이런 탈세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뭐 어떤 뭐 은닉 재산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기자 금이라든지 뭔가 좀 의심되는 거래, 송금을 하는데 뭐 뭉칫돈이 이상하게 뭐 전해졌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뭐 돈이 송금되면 이렇게 뭐 보고를 하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 어쨌든 이게 밝혀진 건데, 근데 결국은 미심쩍게 그냥 수사 종결이 된 거죠. 예. 강남경찰서에서 당시에 내사를 했다고요? 예, 뭐 경찰 말로는 뭐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진흥팀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2009년 그 즈음에 1년에 한 100건 정도 들어왔다. 근데 너무 분량이 많고 또 확인될 수 없는 게 많아서 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였다.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기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100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들어온 게 100건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FIU에서 강남서의 진흥팀에 오는 것만 100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두세 건에서 서너 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기자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수사과장과 실제 수사를 한 사람들과 아는 게 다른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 경찰들이나 뭐 과장이나 윗선 얘기는 마찬가지로 뭐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너무 분량이 많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안마시술소 업주, 실업주로 알려진 박모 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이도 보니까 34살, 아주 젊은 사람이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그러니까 물론 취재를 더 하고 있는 내용이고 속보를 더 챙기고 있고 이제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여기서 그냥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이 사람이 이경백 씨가 예전에 북창동에서
일을 할 때 그 밑에서 일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그 이모 씨, 예 맞습니다. 이경백 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경백이 맞고요. 그리고 뭐 돈 많이 벌었고 현재 강남 일대 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뭐 벤틀리를 몰고 다닌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일단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나이는 저랑 같은데 돈은 무지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저도 기자를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나갔어야 아니 되는 이런 이건 농담이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30대 초반에. 그러게요. 재벌 2, 3세가 아니고서야 이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뭐 고급 주택에 살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인데. 일찍부터 어둠의 세계에서 눈을 떠가지고 그쪽에서 재벌이 되는 자수성가한 케이스인가요? 실제로 이런 업주들이 그러니까 돈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경백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돈을 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전면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경우고요. 네. 지분이 실제로 박 씨가 이게 대부분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분 중에 상당수는 또 박 씨의 친인척인 또 모 씨가 물론 이건 밝히지 않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캐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박 씨에게 돈을 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박 씨가 운영을 하면서 그 지분을 또 나눠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안마 치술소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룸살롱 같은 데도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자자를 지분, 투자 모집을 해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좀 있는 쪽이 그렇게 해서 자기 뭐 이용을 하고 자기도 이건 마치 그런 것 무슨 같아요. 펀드 투자하듯이 투자자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그러니까 받아서 약간 골프장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 자기도 종종 활용하고 뭐 그런. 워낙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거라서 차라리 사채를 쓰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익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사채를 쓰기도 하고 실제 사채 정도에 되는 그 정도 이윤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벌길래 뭐 수십억으로 그럴까요?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상당수가 음. 이게 일단 불법적인 걸 통해서 벌은 것이기 때문에 감추고 또 세금 당연히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탈세를 통해서 네. 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룸살롱 황제 이경배 씨도 그 탈세 혐의 때문에 그 범죄 수익금은 어쨌든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징금이 42억 원 정도 추징금이 나왔었죠. 그것도 지금 다 못 갚고 있는데 그간에 만약에 이 박모 씨도 이렇게 벌었으면 이경배 씨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텐데 그 해외에 그런 재산들을 도피시켜 놓고 해외에 은닉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금 관리도 참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대부분 그러니까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은 현금 거래를 하잖아요.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탈세는 기본이겠고요. 사실 자기들도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계산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수십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굉장히 유명한 업소들일 텐데 경찰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버젓이 영업이 가능한 거죠? 경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의 한 99% 정도는 다 알죠. 사실 안마라고 했을 때 그 안마가 안마만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다 아는데 경찰이 그걸 모를 리도 없지만 더 잘 알죠. 더 잘 알죠. 실제로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고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속내를 들어보니까 단속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단속을 해도 실제로 이런 성매매 업소나 뭐 이런 걸 단속을 했을 때 자주 단속을 하면 그때 돌아오는 여론이 잘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그러니까 의혹이요? 니들이 돈을 받고 싶으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상한 논리가 조금. 그리고 이제 강력범이나 이런 걸 붙잡으면 상당한 이제 그 승진이나 이런 데 상당히 이제 뭐 상점이 되겠지만 이런 거는 많이 단속을 해봐야 뭐 그렇게 성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글쎄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눈에 뵈는 것만 잡아다녀도 상당히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정? 예, 그냥 그런 현실을 인정? 약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좋은 뭐랄까 용돈 창구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번에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게 상납인데 이번 건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정도가 이제 그런 혐의가 있는 건가요? 상납이라든지. 일단은 이 박 씨와 또 박 씨의 그 친인척과 그리고 경찰의 관계 이걸 좀 파악해야 사실은 더 추가가 되겠는데 제가 취재 과정에서 사실 파악을 한 거는 이 박 씨 경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취재원이라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기자도 그러니까 취재했다고 해서 모두 다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단 취재원은 일단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취재원들에게 들은 얘기는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경찰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단속 정보를 받고 그리고 유능한 로비를 하는 로비스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정식 명칭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위직하고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경찰 고위직. 그렇죠. 단순히 뭐 현장에 있는 뭐 그런 말단 기자들 같은 경우에 기자가 아니라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이나 아니면 이제 보직 변경 이런 거 있을 때 좀 힘을 써준다거나 이러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름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문제인데 이름을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거하고 그거를 입증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입증하기가 그렇죠. 애매하죠. 특히 뭐 줬어도 현금으로 줬을 것이고. 그렇죠. 나는 안 받았는데? 막 이러면은 사실 참 이 뇌물 문제가 좀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줬다는 사람이 실제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아예 가서 그냥 줬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도 만약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계좌로 예.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대장으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수사라도 될 텐데. 장부 같은 거를 그렇죠. 뭐 오늘 누구한테 얼마 줬음, 오늘 뭐 경찰한테 얼마 줬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좀 수사가 편할 텐데. 그렇죠. 어차피 근데 둘 관계가 뭐 형님 동생하고 뭐 삼촌 조카 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인간적인 관계인데 거기서 뒤통수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뭐 추접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그래서 실제 한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나 그렇게 추접스러운 놈 아니다. 뒷그리는 놈 아니다. 나 주면 시원하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면 시원하게 준다.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신종 변종 아니면 이런 성매매업소 운영하는 실업주들이 어떻게 경찰을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금품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아예 정말 관행처럼 자리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번에 뭐 기사가 나왔음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일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뭐 맨날 뭐 받고 이러는데 뭐 재수없는 놈 걸리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너무 뭔가 부조리의 일상화라고 할까요?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같아요. 반응들이 다 그래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서 기사를 쓰고 서글픈 일입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네, 확인을 하려고 굉장히 마음의 의지를 먹는다면 뭐 그날 무슨 알리바이가 있었고 어디 진짜 갔는지 뭐 어떻게 통화 뭐 추적 저는 사실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 뭐 돈 받은 것처럼 열심히 수사를 하면 근데 사실 경찰들이 자기 자기도 언젠가 뭐 가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할 의지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수사가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경찰들이 판단하는 그 비중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이잖아요, 형. 그래서 애들이 붙잡히면 어느 정도 형을 하는지 그걸 판단할 텐데 대부분 뭐 붙잡혀 봐야 애써서 붙잡아 봐야 벌금형이라 이거죠. 큰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이거는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속 경찰들 중에서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사법 경찰 관리의 시각이란 말인가? 아, 뭐 버젓이 현행법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정치를 같아요.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사람이나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이득 그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하는 건데 굳이 그걸 개입해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두 사람 괴롭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얘기했다가 뭐 나중에 무마를 뭐 무야무야 했지만은 속내를 그냥 얘기했다가 이거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아, 부랴부랴 무말을 한 거죠 말을. 저는 괜찮지만 만약에 여기자가 들었다면 그거는 바로 기사감이긴 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그럼 단속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 이른바 그 안마 시술소들의 영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영업 방식이 좀 특이하다면서요? 안마시술소가 사실은 지금은 전성기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한참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사실 요즘에는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그때 집창촌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거기 여성들이 그러니까 많은 곳으로 이제 갔는데 풍선 효과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안마시술소였는데 뭐 경찰 중에 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분 얘기로는 집창촌 단속을 시작하니까 그때 한참 그러니까 안마시술소가 그러니까 호황을 이뤘던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안마를 주로 하고 그리고 성매매는 일종의 그 부수적인 것처럼 그런 형식이었음에도 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그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그 주가 바뀐 거죠. 그래서 주가 성매매고 안마는 그야말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업계가 시장이 커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각종 뭐 서비스들을 도입을 했는데 뭐 변태 영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 S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박 씨가 인수를 하기 전에 이미 사장이 3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번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유명 업소로 계속 이름을 날려왔었고 그중에 뭐 투샷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그 성매매 여성이 한 명이 아니라 릴레이로 뭐 2명이 들어오는 걸 그걸 최초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최초로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또 그게 유명세를 탔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3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양하게 많다고들 하대요. 뭐 더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뭔가 또 다른 그 영업을 할까 새로운 방식에 이걸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제 또 변종 이런 그 성매매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그와 동시에 이렇게 돈을 벌려면 경찰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것도 이쪽으로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분들 나름대로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업주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자기 업소에서 그러니까 하는 뭐 이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 2명이 들어오고 1명이 이제 보조로 들어와서 3명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걸 이제 기사로 나가고 나니까 단속이 오는 게 아니고 손님이 늘었답니다. 단속은 전혀 안 오고 손님만 한 그때 10배로 늘어가지고 부산에서 새벽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라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자기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 기사 한번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두야.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도처에 또 정의로운 시민은 있게 마련이니까 신고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고를 받고 그러면 어쨌든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은 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일단 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담당 지구대에서 나가게 돼 있고 하는데 뭐 지금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최근 한 1, 2년 전, 한 2, 3년 전 일이면 분명한데요. 관련 업주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지금 이미 불거진 노년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근 아마실소나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 팀별로 얼마씩 그리고 경찰청 여청계하고 질서계 풍속팀에 뭐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라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울청에서도 또 관련 팀에 계속 매달 상납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12 신고 같은 경우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지 않냐면 단속이 들어오면 미리 전화가 온대요. 미리 전화가 와서 지금 단속 들어간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단속을 들어오고 대신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단속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만약에 손님이 가장 많은 황금 시간대면은 영업을 못 매출을 하잖아요. 못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을 못 올리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112 신고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손님이 서비스에 불만해서 불만족해서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업소에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그 경쟁 업체 같은 경우 경쟁 업체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니까 이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팔고 사는 과정에서 좀 헐값에 매수하려고 약간 일종의 뭐 작업비죠. 그러니까 좀 손님을 좀 줄이고 그래서 좀 소문 좀 안 좋게 내면서 뭐 그렇게 하려고 112 신고를 뭐 계속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뭔지 아니까 뭐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설렁설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마다 가면은. 근데 자기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실은 단속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속 의지가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지구대에 가서 이런 업소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이거 팔팔 뛰어요.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내가 왜 알아야 돼? 나 경찰 오래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걸 기자 앞에서 그 업소를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단속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질서계나 여청에서 하는 거지. 그쪽에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청은 여성 청소년계, 질서계는 생활 질서계.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유흥업소 단속을 맡는 부서인 거죠. 그러니까 떠넘기기는 풍속에 다 떠넘겨요. 지금 여청계는 거의 학교 폭력을 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뭐 서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질서계 풍속 팀에서 하는데 뭐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업소 같은 경우에 수서 관할인데 수서 같은 경우에는 질서계 풍속 담당이 3명이에요. 3명인데 그 관할에 있는 성매매 업소가 엄청날 텐데. 엄청나죠. 엄청나요. 근데 그 3명이 각각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거의 한 곳 갑니다. 그리고 세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아니 그래서 그 룸살롱 황제 이모 씨가 잡혔을 때도 그 지금 구속돼서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잡혀 들어간 그 경찰관들도 있는데 예. 그분 이 씨가 어떻게 평소에 관리해 왔는지 보면 그 지구대에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이른바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해서 이 씨한테 돈을 대표로 받아서 분담하는 담당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형태가 아마 노년지구대는 그렇게 정형화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업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맥이나 그런 거 없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집어서 경찰과 연계가 됐다라고 지금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업소를 할 때 보통 분담을 할 때 그러니까 업소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대는 사람은 물론 있겠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또 대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인맥이 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집은 아예 줘버려요.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실장 전무하는데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장 아래서 그냥 일을 보는 그냥 그런 분을 그냥 실장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전무라고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뭐 F 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김전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당한 적도 없고. 로비를 너무 잘해서. 예, 전무가. 구청 앞에 있는데. 그렇죠. 스카우트 제의도 막 여러 번 받고 그런데. 와, 스카우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액을 받는 게 아니고 아예 업소 손님당 뭐 얼마씩 이렇게 떼서 받는 경우. 무슨 영화 출연해서 영화 흥행하면 배우들이 그러니까. 관객 몇 명당 얼마 받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황당하네요. 근데 이 안마 시술소는 원래 그 시각장애인들만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법에서 하는 그러니까 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등록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게 돼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통 대부분은 원장이라고 하죠. 그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마사들 중에서 그 한 분이 그 명의로 안마치료소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명의자만 시각장애인이면 되는 건가 보죠. 근데 요새는 바지 사장들 명의로 많이 하죠. 바지 사장 명의로. 예, 어차피 그 업주는 맹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실제로 안마하는 사람만 맹인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장인 경우도 있고 바지 사장인 경우가 있는데 바지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일 없이 이름 빌려주고 그리고 월 얼마씩 받다가 네. 단속당하면 뭐 들어가는 그 기간에 따라서 돈을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근데 그 자리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아니 그러면 사실 박 기자는 이 기사로 이런 일이 있고 2009년도에 심지어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런 탈세 혐의 자료까지 줬는데 그때 유야무야 그 덮은 적이 있으니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의혹 보도를 한 건데 그럼 강남경찰서는 다시 이걸 수사 재개를 했나요? 아, 예. 수사 재개를 했죠. 수사 재개를 했는데 사실 그 한계를 좀 뒀어요. 그 FIU에서 넘어온 그 탈세 관련 그 혐의를 주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과의 뭐 유착 의혹 같은 거는 수사를 하겠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뭐 나오면은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찰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서울청이나 뭐 경찰청에서 자체 감찰도 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이거를 파고들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파면은 사실 경찰이 스스로 목을 조이는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경찰을 계속 조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히려 기사를 썼을 때 같은 경우에 경찰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뭐 자기가 좀 넘겨받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 경찰 관계자는 그러니까 저를 취조하듯이 경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취재를 했느냐. 취재원이 도대체 누구고 과연 그 누가 사람이 이거를 알려줬냐 막 이런.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터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경찰 상담 의혹이 크게 그렇죠. 비화될 그러니까 수 지금 있느냐. 분위기에서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큰 건으로 막 이렇게 돼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어떤 국가적인 이슈가 되진 않겠지? 막 이렇게 그게 제일 관심사군요. 어떤 분은 검찰에 그 수많은 업주들이 갔지만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안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근데 제가 들은 얘기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인 거 하나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사도 받았던 사람인데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불진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 사람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기자한테 누구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하는 일은 범죄자를 붙잡는 일이 아니고 사실을 알리는 일이니까 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내용에서 그 박 씨, 그 두 업소의 운영자 박 씨의 친인척이 전에 청와대 관련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기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또 여기저기서 관심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전화는 많이 왔으나 경찰뿐만 아니고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제일 경찰과 그 나머지 분들과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조금 키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렇죠. 경찰에서는 좀 가급적 이후에 좀 파장이 적었으면 이렇게 조용히 끝났으면 하는 그런 입장. 경찰은 덮고 싶고 예. 검찰은 파고 싶고 청와대는 자기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아까 그 뭐 한 달에 뭐 수십억씩 굉장히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정도로 돈이 잘 벌린다고 하는데 이 업종이 하지만 이제 금지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다 보니까
이 눈먼 돈을 노린 그 새로운 범죄도 또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또 새로운 시장입니다. 어찌 보면 뭐냐면 어차피 애들이 뭘 당해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탕치기라고 하는데, 탕치기? 네, 걔들은 탕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새 강남 업소를 돌면서 탕치기를 하는 그런 일당들이 하나 있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여성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취업을 시킨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에 이걸 미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는 건데요.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신고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협박을 한다는 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증거가 확실하니까. 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명백하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업주들이 벌벌 기는 거죠. 사실 이게 단속을 해도 어려운 게 실제 그러니까 성매매 뭐 현장을 예. 이제 뭐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겠죠. 알아서 이제 그 현장을 없애라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얼마 뒤에 출동할게 막 이러면서 그게 어려운데 이제 직접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나오니까. 예, 이 경우에 좀 돈을 좀 많이 받고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이런 애들처럼 그러니까 여기만 노리는 그런 보이스피싱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2 신고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나 지금 신고하고 있는데 너 계속하겠다. 내 계좌를 불러줄 테니 돈을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 계속하겠다. 협박 전화네요, 일종의. 그거는 뭐 낚시가 아니고 진짜 협박 전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또 돈을 받고. 근데 업주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돈을 주고 무마를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버는 비용에 비해서 그 주는 돈이 적으니까. 그거 말고도 뭐 방식은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걸 경찰에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거 사안을 물어서 좀 주면은 수사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안 하고 싶다. 네.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법의 사각지대, 그냥 법의 집행이 안 되는 곳이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납이든 뭐 사전에 뭐 알려주든 뭐 수사를 증거를 갖다 뭐 내용이 있다고 새로운 걸 알려주다 뭐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는 그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하는 의지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처럼 지금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참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좀 게 여성 이름 좀 바뀌나?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있나? 어떻게 될까요? 단속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이제 그 직접 손님으로 가정에서 들어간 다음에 그거 이제 현장을 잡으면 바로 잡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함정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이걸 살짝 외국은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만약 그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진짜 완전 없어지죠.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 성매매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예를 들면 채팅 같은 걸로 이제 뭐 이렇게 만나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걸려들면 그 실제로 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오고 뭐 이제 그 사람들의 엮인 뭐 그런 포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검거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함정 수사라는 게 그래서 물론 이제 남용되면 안 되겠지만 좀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네, 오늘 강남 지역의 그 악마 근데 이건 정말 악마 업소 같아요. 악마처럼 악마인지 안마인지 네, 어쨌든 이 악마 업소의 그 박모 씨가 사실상 뭐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어떤 경찰의 단속을 피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상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 취재를 했던 박세련 기자와 함께 그 사건과 강남의 변종 성매매업소 영업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뭔가 좀
그 얘기를 우리나라 하고도 찝찝하고. 네, 그거 굉장히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회 그 뭐랄까 어두운 면. 어두운 면,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예, 좀 흙깃 본 듯한 예,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정말 기사로 드러내고 우리가 예. 박 기자가 나와서 얘기해 준 건 진짜 이 사실 그렇죠. 아니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같은데. 예. 지난번에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각승준 위원장이랑 뭐 재벌 네. 이 두 명이 뭐 무슨 룸사롱에서 아주 뭐 연예인을 뭐 이런 접대부로 아주 불러서. 지저분한 수판을 네. 벌였다라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뭐 정보 보고 같은 걸로 이제 나왔다라는 게 이제 어떤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이쪽 업종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업종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했었는데 좀 다시 취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어떻게 내가 놀았다 이런 것들을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공유하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기죠, 일종의 감상문 막 이런 건데 끔찍하죠. 좀 뭐랄까 좀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거 계속 보고 참 그리고 그런 데서는 돈이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가져온 사람이 오면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엄연히 어쨌든 간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명백한 범죄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 왕십리역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작될 디아블로3 출시 행사를 위해서였는데요. 온라인 독점으로 한정판을 팔았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사이트는 다운이 되고 또 전국 각지 대형마트들도 밤새 줄 서서 기다린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출장 간 사위를 위해서 왕십리에서 밤을 샌 장모의 사연까지 알려졌는데요. 한국인의 디아블로 사랑이 유별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시간여 만에 최종 보스 캐릭터인 디아블로를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 시작을 아직 하지도 못했을 때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전국이 디아블로 열풍에 빠진 걸까요? 모 신문이 왕십리 사진을 실으면서 사진 설명을 쓴 대로 게임 중독 현상 때문일까요? 19세 이상용인 디아블로3를 고등학생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직접 샀다는 한 어머니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어차피 애들은 못하게 하면 찾아서 합니다. 차라리 내가 시간을 정해주고 같이 봐주면서 조절하는 것이 훨씬 낫죠. 과거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뒤은 디아블로2 열풍에 이어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디아블로3 열풍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게임을 마약이 아닌 하나의 즐거운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시사난타 H 31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의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에는 디지털뉴스부 양홍주,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